안녕하세요. 악기론 강의하는 이남영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바이올린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 주는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더블 베이스라고도 하죠. 이 세 개의 악기를 모두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저희 관현악기론 책을 보시면 14페이지서부터 대략 18페이지까지가 지금 세 개의 악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 안에 있지만 좀 다양한 소리를 들어본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관현악 기법 연구 책을 중심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책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화면에 보이는 영상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수업이 가능하니까 그대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비올라부터 시작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사실 이러한 이름들은 이제 나중에 불려진 거고요. 예전에는 모든 악기, 현악기를 다 그냥 바이올린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비올라라는 이름은 후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올라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탈리아어고 이제는 프랑스어로는 그냥 우리가 알토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하고 또는 비올레라고 씁니다. 비올레라고 써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어로는 브라체라고 해요. 브라체. 네. 네, 브라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는 비올라를 말하는 뜻이고 이제 독일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각각의 나라마다 이름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작곡가들이 어느 나라 작곡가냐에 따라서 스코어를 보시면 어떤 데는 브라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비올레 또는 알토 이런 식으로 꼭 반드시 비올라라고만 적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음악 용어는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비올라의 크기는 대략 69.2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보다 10분의 7 정도 더 큰 크기라고 해요. 이런 거는 굳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대략 그렇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우리가 여기 음력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올라라는 악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비올라 보표를 사용합니다. 얘를 우리가 보통 비올라 보표 또는 원래 정확한 이름은 이제는 C 클래프라고 하죠. 네, C 클래프라고 해요. 왜냐면 지금처럼 온폭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간 온폭 들어간 부분이 이제 가온다, 이제 도가 된다는 뜻이죠. 높은 음자리표로 봤을 때 여기도 이 도가 바로 여기 이 온폭 들어간 부분과 같은 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C 클래프 말 그대로 이 가온 보표 같은 경우에는 이 오선지에서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여기가 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테너 보표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오선지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온폭 들어간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도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비올라는 일반적으로 이제 중간 음역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C 클래프를 쓰게 되는 거예요. 높은 음자리표를 많이 쓰게 되는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위로 음을 많이 적다 보니까 높은 음자리표를 쓰면서 덧줄이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낮은 음자리표를 쓰는 첼로 같은 경우는 저음 위주니까. 근데 중간 음역이다 보니까 높은 음자리표를 그대로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솔이라는 소리를 적는다. 그러면은 이미 덧줄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솔서부터. 하지만 예를 들어 이 형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높음자리표에 해당하는 이 솔과 동일한 솔이죠. 그러니까 덧줄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가온보표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올라의 4개의 현은 지금처럼 도, 그다음에 솔, G, 레, D, 라, A 이렇게. 그러니까 온복 들어간 요 C 부분, 높음자리표로 봤을 때 C라는 부분이 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얘가 도가 되고 솔, 레, 라. 음으로 4개의 현이 조율이 됩니다. 얘가 바로 개방 현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맨 마지막 현, 제일 높은 현, 이 라현으로부터 두 옥타브 위까지가 보통 현악기의 음력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음력은 이렇게 대략 이 정도 된다. 이 도서부터, 이 도보다 낮은 음은 안 되죠. 이 도는 낮은 음자리표에서 이 도와 동일한 도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높음자리를 봤을 때 라까지 해당하는 음력이 대략 이제는 비올라의 음력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라라는 음을 누구나 다 쉽게 낼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이렇게 높은 비올라가 높은 음을 덧줄을 그려가면서 연주할 일은 사실은 많지는 않죠. 이렇게 가면 차라리 얘는 그냥 바이올린이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좋은 높은 음력들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관현악 기법 연구의 6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으로 보시고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상으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69페이지입니다. 비올라는 현악 오케스트라에서 알토 음역을 담당한다. 그래서 아까 비올라 보표를 사용한다. 그리고 연주 방법은 바이올린과 비슷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비올라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실 비올라라는 악기는 이제 현악기 중에서 좀 늦게 만들어진 악기 중에 하나예요. 여기 책에도 있어요. 모든 현악기 중에서 비올라는 가장 늦게 출현했다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비올라라는 악기 자체를 바이올린을 하던 사람들이 바이올린 하다가 비올라를 바꾼다거나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이 또 비올라를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학교에서는 바이올린 연주자들에게 비올라를 또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상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달라요.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이올린을 하던 사람이 비올라를 하면 비올라의 소리를 완벽하게 연주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피치도 안 맞게 되고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비올라를 좀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어디에서도 비올라의 소리는 어떤 거 같니? 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좀 뭐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비올라의 소리를 조금 약간 좀 코맹맹이 같은 소리 또는 약간 답답한 소리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조금 소리가 음향이 뻗어나감이 다른 현악기에 비해서는 조금 답답하게 나가는 게 있기도 합니다. 진짜로. 이 비올라라는 악기는 바이올린보다 지판이 더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왼손의 운지 자체가 사실은 손이 큰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바이올린 하던 사람이 그대로 저는 지판을 누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음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 왼손을 더 멀리, 손가락을 멀리 뻗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연주가 어려운 악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비올라라는 악기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비올라라는 악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악기의 크기가 가장 두드러진 점 중에 하나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다소 크며 어떤 경우에는 3, 4인치 정도 더 큰데 이는 음을 누를 때 손을 뻗어야 함을 얘기한다. 손을 뻗어 나가는 것이 바이올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왼손의 긴장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올라의 크기는 다양한 전문가들조차 아름답고 특징적으로 이제는 어두운 색조와 음색을 내기 위한 이상적인 크기의 의견이 분분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비올라 연주자들이 자신의 왼손 크기에 맞는 악기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 바이올린처럼 마찬가지 트릴이라던가 보잉, 하모닉스, 아르페지오, 중음들, 이중음, 삼중음, 사중음 이런 것들도 이제 비올라에서 이제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보시면 이 악기는 과거의 거장들에 의해 부당하게 무시되어 왔다. 이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비올라를 연주를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올린 콘체르토라든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첼로 소나타 이런 것들은 지금 엄청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비올라를 위한 작품은 현대에 와서는 많이 쓰여졌지만 고전시대 같은 경우에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보이는 18세기라고 할 수 있죠. 고전시대. 18세기 거장들은 4개의 독립적 현악기를 위한 작품을 거의 쓰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 오랫동안 대부분의 비올라 연주자들은 바이올린 연주자로 전환했으며 늘 작곡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을 이제 여기서 하고 있어요. 또 여기를 좀 올리면 바흐나 스타미츠 또는 모차르트가 때때로 비올라를 위한 독주곡을 콘체르탄테를 작곡했지만 사실상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가 제대로 이제 맛을 보게 된 거. 비올라의 진가를 보여주게 한 사람은 베를리오즈. 프랑스 작곡가죠. 이 베를리오즈는 관현악의 대가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베를리오즈라고 하면 거의 19세기에 와서 이제 비올라라는 악기가 조금 더 이제는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됐던 거죠. 이제 각각의 현에서 나는 소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C. 이 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금 어떤 현이라는 뜻이에요. 현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한글로 말하는 현이라는 말이 술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C현은 어떻게 보면 비올라에 있어서 가장 매력 있는 부분이 C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올린에 없는 음역이니까. 바이올린이 할 수 없는 음역을 연주하는 게 이 비올라에겐 유일하게 C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올라에게서 매력적이고 특징적인 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저음이지만 이 C현에서 내는 소리는 어두침침하고 또는 엄격하며 때로는 무섭기까지 하다. 이렇게 이제 음악학자가 이것을 묘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여기도 보시면 힌데미트라는 작곡가가 보여요. 힌데미트도 이제 20세기에 해당하는 작곡가인데요. 이 작곡가의 곡에서 나타나는 C현에서의 C에서의 소리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331. 어떤가요? 되게 매력적이죠. 저음이면서 약간 좀 이렇게 활을 그을 때 나는 거슬리는 소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음악적으로 들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음에서 이제 이러한 조금 더 무거우면서 조금 무겁지만 뭔가 되게 엄격한 아까 말처럼 그러한 음향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G현과 D현을 보도록 할게요. 이 G현과 D현, 일반적으로 비올라가 거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이 G현과 D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오케스트라에서. 그러니까 비올라는 아무래도 독주보다는 앙상블이라던가 오케스트라 안에서가 제일 활용이 많죠. 그래서 G현과 D현이 비올라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사실 G현과 D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나? 비올라 같은 경우에는
반주용 현이라는 말을 써요. 예. 어떻게 보면은 비올라 주자들이 들으면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을 소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비올라 전공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네요. 네, 반주용 현이라 그래요. 반주용 현. 그래서 말 그대로 크게 특징이 없다는 뜻이죠. 큰 특징이 없다. 그러니까 반주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딱 거기까지다. 그런 뜻이에요. 특징이 별로 없는 게 바로 이 G현과 D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오케스트라에서는 거의 이제는 우리가 중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제선율이 있으면 주제선율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할 때 바로 이제 비올라가 이 음역대에서 G현과 D현의 음역대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이 뭐 이제 독주 패시지 같은 데서 나올 때는 그대로 또 어두운 음색, 그 비올라만의 어떻게 보면 약간 어두우면서 약간 어두침침한 흐린 날 같은 그런 음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약간 또 어떻게 보면 또 목가적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 음색을 바르톡의 이제는 콘체르토 포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체르토라는 곡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G현과 D현의 소리입니다. 네. 332. 아이고, 다시 누를게요. 332. 네, 이게 바로 G현과 D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비올라의 소리를 어떻게 느끼냐는 것은 좀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C현에서 듣던 G현, D현, 이 비올라라는 악기 자체의 소리에 되게 매력을 느끼거든요. 지금의 소리도 보면 약간 무거운 듯한, 무겁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살짝 촌스러운 것 같은 그런 소리를 갖는데 저에게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소리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32. 네, 이렇게 해서 G현과 D현의 소리를 들어봤고요. 마지막 이제 최고음에 해당하는 A현을 봐야 되겠죠. 사실상 바이올린의 E현을 생각했을 때 보면 되게 화려하고 막 되게 밝고 화려하고 막 이제는 그러한 명료하고 어떠한 명확한 소리를 갖고 있는 힘 있는 소리, 그런 것들이 E현에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사실 비올라에서의 A현이라는 소리는 조금 날카롭고 또는 콧소리를 갖는다거나 조금 아주 이렇게 약간 불안정한 소리를 갖기는 해요. 그래서 바이올린만큼 되게 화려한다거나 그런 소리는 갖지 못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높은 음역대를 비올라에서 굳이 더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많이 쓰이진 않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에도 보시면 힌데미트의 곡에서 이제는 일부러 쓰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마찬가지 독주적인 패시지에서는 당연히 고음에서도 사용은 할 수 있겠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333. 네, 지금 보이는. 근데 사실 지금 연주들은 정말 아주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각각의 소리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네, 이제 첼로를 보려고 하는데요. 네, 첼로라는 악기는 이제 달라요. 그죠? 이전에 봤던 바이올린이나 비올라와 봤을 때 이제 크기가 갑자기 훨씬 많이 커지죠. 그래서 연주하는 방법도 다르죠. 바이올린과 비올라 같은 경우에는 왼쪽 어깨 위에 이제 대고 턱으로 지탱을 해서 연주를 하지만 첼로 같은 경우는 어떡하죠? 연주자가 무릎 사이에 악기를 끼고, 그죠? 그 밑에는 핀으로 고정을 하죠. 핀으로 고정을 해서 바닥에서 지탱을 하고 악기의 목 부분이 어깨에 닿게 돼요. 그죠? 악기의 목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를 갖고 계시면 사진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깨에 이렇게 닿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연주하는 방법도 운지가 손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왼손을 사용해서 손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도 조금 이렇게 다름이 있죠. 바이올린과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자, 보시면 첼로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그냥 가볍게 첼로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어떻게 되죠? 네, 비올론첼로라고 얘기해요. 비올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쓰고 얘기할게요. 비올론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 보통 V.C. 이렇게 쓰는 경우가 먼저 비올론첼로라는 뜻으로, 이게 맞아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비올론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는 프랑스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시 독일어는 비올론첼 이렇게 돼요. 비올론첼. 이렇게 얘기하면 독일어로 얘기합니다. 보통 약자로 V.C.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죠. 첼로라는 악기는 지금처럼 4개의 개방현이 낮은 자리표로 봤을 때 도, 솔, 레, 라 이렇게 이제는 C현, G현, D현, A현. 아까 우리가 봤던 비올라와 한 옥타브 아래의 음력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C, G, D, A. 이렇게 4개의 현이 개방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방현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첼로라는 악기는 저음 악기일까요? 중저음 악기일까요? 네, 무엇일 것 같으세요? 네, 첼로는 바로 중저음 악기예요. 중저음 악기. 네, 완전 저음 악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콘트라베이스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중저음 악기다 보니까 테너 파트를 테너 파트를 한다. 테너 음력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테너 음역대를 많이 쓴다.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음자리표, 보표 자체가 클래프. 이 보표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를 쓰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낮음 자리표도 쓰고요. 테너 보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는 얘는 C 클래프였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4번째 줄에 해당하는 것이 온폭 들어가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테너 보표라고 얘기해요. 테너 보표. 가장 C 클래프죠. 이거는 F 클래프. 네, F 클래프. 그 다음에 얘는 G 클래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낮음 자리표, 테너 보표, 그리고 높음 자리표 이 3개의 자리표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첼로는 더 비올라보다 더 저음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독주곡이 아주 많아요. 그만큼 민첩한 악기라고 볼 수 있어요. 첼로가 어떻게 보면 비올라보다 더 민첩한 악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연주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크 시대에서부터 첼로를 위한 콘체르토라던가 독주곡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많이 많이 작곡이 되었고 또는 솔로 곡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네. 네, 첼로의 엄지손가락 사용 부분인데요.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는 우리가 어깨로 지탱을 해서 이제 어깨와 턱으로 지탱을 하고 지판을 왼손으로 잡기 때문에 사실상 엄지손가락은 지판을 잡는 데 써야 돼요. 지판을 잡는 데 쓰는데 첼로 같은 경우에는 악기의 목 부분이 연주자의 어깨에 닿다 보니까 굳이 엄지로 지탱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엄지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첼로 같은 경우는 엄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운지를 할 때 엄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지를 이용해서 연주해라. 그러한 표시가 바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네,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에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무슨 사탕처럼 생긴 이 형태가 바로 엄지를 이용해서 연주를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되게 음력이 벌어졌을 때 지금처럼 낮은 음역대에서 음력이 벌어졌을 때 지금처럼 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운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관현악 기법 연구 교재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각각의 현에 대해서 여기서 좀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첼로라는 악기는 이제 뛰어나게 아름다운 첼로의 음색은 작품의 한 부분 전체를 차지하는 독주 패시지라든가 대입법적인 짜임새 속에서 첼로의 성부가 부각되는 패시지에서 찾을 수 있다. 네, 첼로의 D현은 가장 따뜻하고 서정적인 음색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척 매혹적인 현이다. 그래서 사실 이 D현에서 되게 서정적인 선율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 A현, 제일 높은 현이라고 할 수 있죠. A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밝고 꿰뚫고 나오는 듯한 힘을 가졌다. 이게 되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G현이 다른 현들에 비해서 가장 약하다. 표현력에 있어서도 좀 떨어진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바이올린에서도 얘기했었어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솔레 라미에서 이제 두 번째는 D현이 조금 약하다라는 말을 했었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G현이 조금 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C현. C현 같은 경우에는 저음의 그 풍부한 베이스의 음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C현에서의 움직임도 매우 좋은 효과적인 소리를 갖고 있죠. 여기 보면 잠깐 베를리오즈는 첼로는 그다지 민첩한 악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상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올라라는 악기보다 또는 바이올린보다 아주 더 강력하고 그리고 화려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여기서도 완전하게 무시될 수 있다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죠. 자, 지금 악보에 나와 있는 와그너의 곡과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곡과 그 다음에 해리스의 심포니 3번 악보를 있는 대로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7.
심포니 3번 1악장 358. 이렇게 두 개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오케스트라의 분할 부분을 볼 건데요. 네,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디비지라는 말을 써요. 분할은 디비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현악기는 각각마다 이중주법, 삼중주법 또는 사중주법까지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굳이 그 이중주법을 쓰지 않고 여러 명의 사람이 나눠서 이제는 각각의 파트를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디비지라고 얘기한다. 이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첼로가 디비지된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총 5개로 이제는 이제 디비지 분할이 되어 있는 소리. 그래서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350. 359. '네, 지금처럼 첼로만 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해서 주제 선율과 뒷받침해주는 다른 파트에 이제 첼로 선율들이 함께 모여져서 되게 풍부한 음향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약간 독주적인 첼로를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첼로라는 악기는 바로크 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많은 작곡가들이 첼로를 위한 협주곡 또는 소나타, 독주곡 이런 것들을 아주 무수히 많이 작곡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뭐 하모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서부터 해서 그 이후에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 브람스, 슈만, 그 이후 이제는 현대 작곡가들까지 아까 나왔던 힌데미트라던가 바르톡이라던가 그러한 루토슬라브스키라고 하는 작곡가라던가 아주 많이 썼죠. 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첼로라는 악기는 바이올린만큼 아주 날렵하고 화려한 그러한 독주적인 그러한 특징을 여러분 연주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악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첼로라는 악기죠. 여기는 이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돈키호테라는 부분에 되게 빠른 패시지로 되어 있는 첼로의 독주 패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364. 365.
훌륭한 패세지를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네. 이제 더블 베이스, 콘트라 베이스라고도 하죠. 이제는 이 더블 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전에 봤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비올론첼로라던가 이런 용어들은 사실상 이탈리아어인데요. 지금처럼 이상하게 콘트라 베이스는 더블 베이스라는 영어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재즈에서 많이 사용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탈리아 이제는 더블 베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의 용어고요. 이탈리아어로는 콘트라바소라고 합니다. 네. 콘트라 바소라고 하는 것이 이탈리아 용어고요. 또는 비올로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올라와 비슷하죠. 비올라와 비슷하게 비올로네라고도 얘기합니다. 비올로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로 비올라는 비올라, 비올로네 하면은 콘트라베이스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 프랑스어로는 꽁트레바스. 그냥 똑같아요. 근데 꽁트레바스라고 얘기하고요. 독일어로도 콘트라바스. 독일어로도 이거만 이렇게 바뀌죠. 바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베이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더블 베이스, 뭐 콘트라바스, 뭐 콘트라 베이스, 뭐 더블 베이스 이렇게 여기 얘기하기보다 거의 일반적으로 현악 오케스트라 안에서 그냥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콘트라 베이스라는 악기는 온몸으로 지탱을 하죠. 그러니까 왼쪽의 몸과 무릎으로 지탱을 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연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목 부분, 악기의 이제는 넥 부분이 조금 더 경사가 많이 지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사가 많이 지어져 있어야 이제 지탱함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제는 약간의 그 현악기의 모양 중에서 가장 좀 다른 형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활을 잡는 방법도 좀 다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걸 가져와 볼게요. 지금 보이는 이 연주자의 옷을 보면 이 활을 잡는 방법이 독특해요. 이렇게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는 현을 잡을 때 활대에서부터 잡는 게 아니라 사이에 이렇게 껴서 활대 그 중간에 공간 부분을 그 중간 부분에 손가락을 껴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죠. 약간의 좀 이렇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삭제를 하고 다시 좀 뒤로 넣어볼게요. 콘트라베이스, 이 더블 베이스라는 악기도 지금처럼 4개의 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악기, 현악기들은 5도의 음정으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개방현이 만들어지는데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4도의 음정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4도 음정. 그래서 미, 파, 솔, 라, 라, 시, 도, 레, 레, 미, 파, 솔. 지금처럼 E현, A현, D현, G현으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형태의 개방현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이 미보다 더 최저음 2개의 음을 더 내기 위해서 이 도가 들어간 5개의 현을 갖고 있는 악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콘트라베이스라고 하는 이 악기는 사실상 혼자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사실상 악기의 크기에 비례해서 봤을 때 악기가 점점 커지면 소리도 점점 커져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량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크기에 비해서. 이 몸집에 비해서 작아요, 목소리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독주 스타일에서 독주곡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오케스트라와 같은 앙상블이나 합주 안에서 사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첼로와 함께 붙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콘트라베이스라는 이 악기는 단독으로 쓰는 경우보다는 첼로와 함께 연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저음 악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저음 악기다 보니까 약간 저음만 생각했을 때는
첼로에게 그게 약점인 거죠. 저음의 그 풍부함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거죠. 이 Câm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콘트라베이스가 동일한 음을 연주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처럼 첼로가 레미파샵솔 이 소리를 연주를 한다면 콘트라베이스는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한 옥타브 아래에서 소리를 내요. 이렇게. 이거보다 한 옥타브 내려간 사운드는 이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첼로가 여기 이 선율을 연주를 하고 있으면 콘트라베이스가 한 옥타브 아래에서 진동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저음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콘트라베이스예요. 그래서 첼로와 콘트라베이스, 이 더블 베이스는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바늘과 실처럼 항상 함께 붙어 다니면서 콘트라베이스의 그 약하고 그 약한 소리, 그다음 힘없는 소리, 그것은 첼로가 대신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콘트라베이스는 워낙 저음역대에 해당하다 보니까 피치가 아주 정확하지가 못해요. 좀 이렇게 우리도 낮에는 피아노 치면은 되게 웅웅웅 되는 것처럼 이제 되게 정확한 아주 깔끔한 피치를 우리가 듣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콘트라베이스도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정확하지 않은 피치라던가 조금 완벽하지 않은 그러한 명확한 소리는 누가 대신 첼로가 그것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악기. 그래서 첼로와 콘트라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의 항상 붙어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첼로의 최저음에 해당하는 음을 위해서 이렇게 콘트라베이스가 도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지금처럼 4개의 현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 지금처럼 첼로의 음력, 콘트라베이스 음력은 낮은 음 자리표로 봤을 때 얘는 표기예요. 표기. 이게 기보법에 의한 피치를 적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소리는 어떨까요? 그러면 한 옥타브 더 밑에서 소리가 나고 있겠죠. 그리고 높은 음 자리표는 대부분 사용을 하진 않아요. 지금처럼 얘는 뭐죠? 하모닉스 표시를 한 겁니다. 자연 하모닉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음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항상 콘트라베이스가 지금 현재는 또 단독을 위한 거는 콘트라베이스만을 위한 독주곡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거의 고전 시대에만 해도 콘트라베이스를 뭐 반드시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첼로와 함께 악보도 따로 그리지 않고 그냥 첼로 악보를 콘트라베이스가 보는 경우가 많았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또 추가됐다가 다시 잠깐 쉬었다가 이런 형태가 많았었죠. 하지만 콘트라베이스도 여러 대가 동시에 한꺼번에 막 울리면서 첼로와 함께 움직이게 되면 아주 힘있고 되게 탄탄한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가 다음 소리를 들으면서 그 베이스만의 힘있고 뭔가 이렇게 우엉 하고 몰고 가는 듯한 음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베토벤의 심포니 4번의 사악장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베토벤 같은 경우에도 관현악법적으로 아주 대단했던 작곡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1번서부터 9번 각각의 모든 번호들이 그냥 관현악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관현악적인 어떠한 중요한 것들을 이제 많이 담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더블 베이스와 첼로가 동시에 막 움직이는 빠른 패스지가 아주 엄청 힘있고 되게 긴장감을 갖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소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369 370 따로 콘트라베이스 부분만 다시 좀 들려준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69 370
어려운 주법인 거예요. 그냥 무딘 어떠한 이렇게 둔한 악기를 가지고 이런 빠른 패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베토벤의 악보에서 베토벤이 그 당시 때에 이러한 고전 시대에 이렇게 곡을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되게 특별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모닉스. 사실 콘트라베이스 요즘 뭐 이전 우리 하모닉스가 조금씩은 나왔었는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같은 경우에는 하모닉스가 두 가지였었어요. 자연 하모닉스와 인위적인 하모닉스.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모닉스를 이제 자연 하모닉스, 자연 하모닉스만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현에 이렇게 표시를 동그라미 표시, 이렇게 술 G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있죠. 이러한 동그라미 표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내추럴 하모닉스, 이제 자연적인 하모닉스를 연주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지금처럼 한 옥타브 윗소리가 나게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는 하모닉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에서도 하모닉스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악보는 좀 이렇게 오케스트라 안에서도 조금 더 독주적인 패세지로 나오는 곡들이에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콘트라베이스가 독주적인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악보에서 보시면 스트라빈스키의 풀치넬라에서 이제 나오는 어느 이제 세븐 모티브 부분인데 아주 콘트라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화려하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주 먼저 들어볼게요. 374. 네. 여기까지만 듣고.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사실상 뭐 당연히 첼로만큼의 그러한 음량과 풍부한 음량이라던가 그만큼의 빠른 어떠한 테크닉 기교적인 것은 없어요. 날렵하진 않지만 콘트라베이스가 이 정도라는 느낌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소리는 약간 답답함을 갖고 있지만 지금처럼 아주 빠른 패세지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예요. 사실 여러분 저희가 제일 중요한 현악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시간에 다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현악기의 주법입니다. 현악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주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먼저 주법을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까지 합쳐서 봤을 때 대부분에 있는 이 네 개의 악기들이 그 주법을 거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악기의 각각의 현마다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다양한 소리를 이제는 악보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주법의 다양한 주법들의 형태와 명칭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간고사에도 이제 현악기 주법 부분이 아마 이제 많이 차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이 그 현악기의 주법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이번에는 동영상 이제는 실제 연주하는 연주자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영상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그 주법의 용어 정리를 꼭 반드시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관현악 기법 연구 책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네, 책 없으셔도 화면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116페이지. 116페이지를 보시면 정경, 중경, 배경이라는 말과 함께 악보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관현악 기법적인 부분이라 관현악 법이라는 부분이라서 이제 내용면은 좀 다른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해서 보려고 해요. 우선 정경과 중경과 배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각각의 악기가 누가 선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 브람스 심포니 3번의 3악장에 해당하는 이 악보를 보시면 첼로가 선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첼로가 이제 주제 선율을 연주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는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원곡은 지금처럼 첼로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원곡을 5, 7, 네, 너무 좋죠. 네, 브람스 심포니 3번의 3악장의 시작 부분이에요. 이 곡은 브람스가 첼로에게 선율을 주고 그다음 바이올린과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브라체 보이시죠? 네, 얘가 바로 비올라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처럼 바이올린 2대와 비올라가 아르페지오 형태로 이렇게 아르페지오 형태로 나타나면서 선율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콘트라베이스 혼자서 지금 피치카토 형태로 이제는 단독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브람스는 왜 첼로에게 이 주요 선율을 줬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음 악보를 또 볼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악기를 바꿔서 한번 해줘 보자. 그랬을 때 소리는 어떨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비교 실험을 한 곡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1바이올린에게 준 거예요. 한번 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5, 8, 네, 이게 1바이올린이 주제 선율을 했을 때예요. 근데 사실상 아까 들었던 첼로보다 약간 호소력이 아주 짙지 못해요. 1바이올린이다 보니까 1바이올린에서 이제는 음역대로 봤을 때 어디 음역? 우리 음역이 개방현이 어떻게 되죠? 솔레라미. 이 D현에서 아무래도 이제는 연주를 얘는 이제 D현에서 연주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이올린에서 제일 약한 현이 무엇이다? D현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아주 호소력 있게 나오지 못하고 강력한 소리를 갖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1바이올린보다는 첼로가 조금 더 음량적으로 풍부해요. 그리고 이 곡은 아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처음에 원곡으로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들어볼 건데요. 원곡에서 들었을 때 첼로의 선율이 끝나고 나면 누가 받아서 하느냐? 1바이올린이 받아서 높은 음역대에서 이 소리를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곡을 바이올린이 처음에도 하고 있는데 또 나중에 똑같은 선율을 바이올린이 한 옥타브에서 한다면 사실상 음악적인 변화가 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첼로가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게 맞는 거죠. 한번 다시 볼게요. 5, 7, 조금 더 풍부한 음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바이올린이 사실 뒤에서 다시 한번 고음 형태에서 한번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바이올린이 하고 또 한다면 사실상 좋은 변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러면 이거 D연에서 하지 말고 우리 G연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술 G. G현에서 만약에 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여기서도 그러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컨 바이올린. 네, 세컨 바이올린 여기서 보이시죠? 이 세컨 바이올린이 바로 그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세컨 바이올린이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5, 9,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세컨 바이올린이 G, 술 G, G현에서 5, 연주하는 거예요. 조금 9, 더 풍부해지긴 해요. 네. 아까 들었던 바이올린 1, 그러니까 퍼스트 바이올린이 하고 있던 형태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강렬한 소리를 갖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색채가 어두워져요. 그죠? 이제는 첼로에서는 높은 현에 해당하고 바이올린에서는 이게 최저음에 해당하는 현이다 보니까 이제 색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무거운 색채를 갖고 있는 거죠. 다시 5, 앞부분만 9, 들어볼게요. 네, 한번 다시 첼로로 넘어가서 5, 7, 조금 더 밝아요. 그죠? 그리고 바이올린 1에서 D현으로 움직였어요. 5, 8, 차이를 느끼시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비올라에게도 전율을 한번 줘볼게요. 한번 먼저 음악을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할게요. 5, 10. 어떤가요? 다 좋아요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사실상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악기가 해도 다 좋기는 하지만 가장 더 좋은 걸 찾자고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보면 비올라가 있을 때의 소리도 좋긴 하지만 약간 좀 감미로운 것이 조금 있어요. 앞부분에 바이올린이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뭔가 이렇게 가슴에서 뭔가 이렇게 우러나오는 듯한 그러한 소리를 갖고는 있지만 좀 강렬함이나 좀 이렇게 그런 것이 없고 좀 힘이 좀 딸리는 듯한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누구죠? 콘트라베이스에게도 줄 수 있겠죠. 콘트라베이스에게 주면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5, 11, 네, 너무 무거워요.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너무 낮은 음역대에서 움직이고 약간 선율이 이 선율이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선율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이거보단 날렵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너무 좀 이렇게 둔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파트, 바이올린의 아르페지오도 뭔가 흐르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음을 하나하나 곱씹어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5, 11, 네, 이렇게. 사실 아르페지오에 해당하는 바이올린 1, 2, 비올라의 소리가 조금 더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무겁게 움직이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좀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시면 네, 다른 걸로 다시 볼게요. 5, 7, 첼로가 가장 강렬하고 가장 서정성을 갖고 있고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각각의 아르페지오가 너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고 콘트라베이스는 피치카토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진동에 의해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지금 뭐 당연히 브람스가 여기 바이올린에 한번 넣어보고 연주해보고 이건 아니다. 뭐 비올라에 연주해보고 이것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선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서 한 것을 본 것이고 정말 브람스 또한 이렇게 이 심포니 곡에서 첼로에게 그러니까 각 악기의 특징을 알아야 어떻게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첼로가 왜 이 선율을 선택을 했고 첼로에게 왜 이 선율을 주었고 그리고 바이올린 1, 2 그리고 비올라에게 왜 나눠서 아르페지오를 주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음악을 통해서 분석을 관현악 악기를 가지고 관현악법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내게 된다면 듣는 것도 우리가 달라져요. 감상하는 사람으로서도 조금 더 이렇게 이해도와 그 다음에 감동이 조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각각의 악기에서는 어떻게 선율이 어떤 악기가 어떤 선율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음역대에서 선율을 하고 있을 때에 따라서 지금처럼 똑같은 동일한 음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봐봤습니다. 네, 이렇게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또는 더블 베이스라고 하는 악기까지 현악기를 모두 지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주법이라던가 또는 각 악기의 특징 그리고 음역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현에선 어떤 소리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다 봤습니다. 관현악기론 저희 책에도 보면은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부분에 악보가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자체가 이제는 오래된 절판된 책이다 보니까 음원 자체도 좀 깨끗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악보에 있는 음악은 다 듣지는 않고요. 한 곡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15페이지에 있는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오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올라의 음색을 확실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2악장의 음악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바이올린의 소리와 비올라의 소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1악장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